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문가 김용고시학원에서 전공 역사 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규 구형모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개와 이제 안내사항은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크게 네 타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시간은 각각 25분에서 30분 정도씩 해서 네 타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은 구형모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실 거고요. 개략적으로 오늘 설명회의 순서, 그 다음에 간단한 강사들 개인 소개, 또 전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본 특성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 토대로 해서요. 구형모 선생님 분야이신 한국사 동양사 부분과 또 제 분야인 서양사 역교론 부분, 이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 한 타임 한 타임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부분은 이제 직강 인강에서 1년치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건가와 연관하는 구체적인 연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연간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적인가라는 덧붙여 쓰는 말까지 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네 타임으로 쪼개서 25분에서 30분 정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간단하게 저희 소개 먼저 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방문가 임용고시학원에서 역사교육론과 서양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문가 임용고시학원에서 한국사와 동양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구형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1부는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 간단한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요 근래에 수강생이 이제 가장 많고 또 이제 관련된 합격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김구 전공 역사라고 합니다. 저랑 김태규 선생님과 저의 성을 따가지고 김구 전공 역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팀 티칭을 하다 보니까 영역별로 전문화되고 분권화된 영역별로 전문화된 팀 티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근래에 들어서 2차 시험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지역별 면접 특강이라든지 수업 실현 특강이라든지 집단 토의, 수업 나눔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과 1대1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 선생님과 저 모두 이제 한국교원대 출신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또 이외 여러 가지 전문적인 공부를 같이 함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임용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쓴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 전공역사 단권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매년 임용 수험생분들이 약 3,000명 정도라고 했을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이 구매를 하는 가장 많이 보는 단권화 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목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늘상 들고 다니면서 볼 만한 노트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노트를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다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면 수험 생활에 좀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적당한 교재를 골라서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단권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희 교재가 시중에 있는 교재 중 가장 전문화되고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통 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수업과 관련된 부가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학원 홈페이지만 이용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통 창구는 다음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다음.net 김구 히스토리에 들어오시면은 저희의 여러 가지 합격수기 매년 50건 이상의 합격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합격자 사례 발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카페에 가장 잘 올라와 있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접근 편의성이라든지 혹은
합격수기가 조금 보기 쉽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다가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 일지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뭐 공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들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창고를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뭐 김구 스토리고요. 그다음 저랑 김태규 선생님이 각각 뭐 개인적인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하게 팔로우해 주시고 편하게 소통하셔도 좋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많이 들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년도 임용고시 문항의 특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전략을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학교 뭐 1,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대략적인 임용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는 여러분들 전공 실력을 교육학 실력과 전공 실력을 평가하는 지필고사이고 2차 시험은 수업 실연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지도안 작성이라든지 혹은 뭐 경기도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통과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의 중요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먼저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학은 20점 만점이고요. 한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한 문항 속에 보통은 한 4가지, 많게는 한 5가지 정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교육학의 전체적인 빠진 부분 없이 전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교육학 논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문제 유형의 논술형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한편의 완성된 글을 쓰시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영역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만이 4가지, 5가지를 물어볼 때 빠지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공 시험 같은 경우, 역사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공 A와 B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A와 B는 둘 다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보기에는 문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항수를 임의로 양분해가지고 A와 B라고 보는 것인데요. 먼저 전공 A형 같은 경우에서는 기입형 4문항 그리고 서술형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사료라던가 텍스트 속에 이제 뭐 빈칸을 뚫어놓고 단어라든지 혹은 특정 문장구를 간단하게 쓰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단어 위주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문장 형태로 보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4문항이고 서술형이 8문항인데 단순한 단어만을 쓰는 기입형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별도가 높지는 않아요. 왜? 단순한 단어들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변별력을 가장 가르는 항목은 이 서술형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형에서는 그런 서술형 문항이 약 8문항 있다. 그리고 전공 B형에서는 기입형 2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9문항 있다라고 해가지고 총 40점 40점씩 약 총합 80점으로 이루어진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공 역사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는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2015 교육과정 교과서 숫자를 역사원, 역사2, 역사부도,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또 고등학교 역사부도 출판사별로 다 합치면요 정확히 50권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근래 시험에 반영된 개론사의 숫자도 합치면은 약 50권이 넘어요. 즉 교과서와 기본적인 개론서 숫자만 합쳐도 100권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공 역사 시험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요. 즉 80점 만점에
보통 48점 정도 맞으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하는데 보통은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40점 미만까지도 1차 시험을 합격하는 애가 있고요. 조금 쉽다라고 한다면은 52점까지도 1차 전공 80점 만점에 52점이 커트라인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48점 전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년도 문항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전공 역사 시험의 특징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공 A형 같은 경우에서는 기입형 문항이 약 4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역사 교훈이니까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 한국사 부분인 2번 문항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사료예요. 교과서를 잘 살펴보시더라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료인데 바로 한국 고대사를 가지고 2점짜리 기입형 문항으로 냈습니다. 기입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짧은 단어나 문장 구를 물어보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지문과 나지문을 보고 이와 관련된 유물의 명칭을 쓰라던가 혹은 이 사건 관련된 전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하는 조금은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문항이 알려주는 시사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료가 그러니까 교과서에 등장하거나 너무 유명한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딱 사료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느 시기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문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료는 정말 딱 보면 딱 알 수 있게 깊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예년과 다르게 한국 고대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가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한국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근대사에서 출제자분이 한 분 들어가시고 근현대사에서 출제자가 한 분 들어가십니다. 즉 과목별로 보통은 2분의 출제자분께서 들어가시는데 보통 한국사가 최근 5년 동안, 최근 8년 동안 대부분 전근대사에서는 고대사 전공자 선생님께서 출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상 고대사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편이었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으로 고대사 전공자가 아닌 고려사 전공자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다 보니까 고대사가 조금은 평이하게 나왔어요. 조금은 평이하게 나왔는데 이런 출제 경향은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늘상 한국 고대사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왔던 한국 고대사는 조금 평이했다. 사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수강생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1, 2점 모두 다 가져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항도 마찬가지로 기입형 문항인데요. 한국 근대사에서의 부분을 가지고 기입형으로 냈던 문항입니다. 이 3번 문항이 보여주는 시사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개론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최근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로 냈다는 점입니다. 즉 만국공법을 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써먹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근래 2015 교육과정에 동아시아사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속방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만 잘 살펴보았어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한 저희 수강생분들은 대체로 1점 혹은 2점 이렇게 많이들 받아가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6번 문제와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4점짜리 문항이죠. 바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그런데 6번 문제와 7번 문제, 6번 문제는 한국사에서의 조선사, 근세사 문제고요. 그다음 7번 문제는 6번 문제는 동양사에서의 고대사 문제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에서의 조선사,
문제인데요. 이 문항은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은 이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7번에서는 김종직, 김한국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바로 과거 기출이 되었던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성 방법, 그러니까 문항에서의 조건을 묻는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들이 장장 5줄, 6줄에 이르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임용 역사 시험의 특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묻는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기출 주제가 또 나올 때는 묻는 것을 조금 다르게 물어본다던가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던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두 문제 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이것이 기출되었구나 라고 넘어가신 분들이나 혹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두 문항에서 감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임용시험 이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두 문항에서 8점 만점에 최소한 6점 이상은 최소한 가져갔어야 하는 문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주제에 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시 나온다면 좀 더 어렵게 나올 테니까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가 이번 전공역사 시험의 또 다른 특징점을 보여주는 문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홍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빈칸 기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캄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홍장이 양무운동을 하던 당시에 관직을 쓰라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이홍장이 양무운동 당시에 북양대신과 기역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 기역의 직책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개론서에 보면은 분명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관직까지는 막 상세하게 암기를 하진 않잖아요. 하다못해 한국사는 그래도 그나마 암기할 수가 있겠지만 동양사에서의 관직까지는 보통 암기를 잘 안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웠고 우리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말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개론서를 혼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쓱쓱 보다 보면 몇 번 보다 보면은 매번 매번 보이던 부분들만 눈에 들어오지 안 보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봐요. 그래서 정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었다. 끊임없이 범위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촘촘하게 점검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신해혁명으로 가는 단계, 철도를 차관 문제라던가 국유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과거 기출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워낙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수강생분들과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번 풀어봤던 부분이었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들은 기출 주제든 기출이 아닌 주제든 간에 꼼꼼하게 꼭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A형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11번 문제는요, 동양사에서의 서술형 문항, 원나라 시대의 문항임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에 나오는 화폐의 명칭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취안저우에 설치된 기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물록을 쓸 당시에 원나라에서 이제 교초라고 하는 것이 쓰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동방견물록에 나와 있는 교초가 정확히 어떤 교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교초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쓰시면은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라던가 교초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 역시 기출이 조금 되었던 주제이기도 했고,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워낙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초의 사진까지 교육과정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시박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출된 주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분석이 가장 조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류사의 측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즉 동서 교류가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과거 이 비슷한 동서 교류의 문제가 객관 시절에 출제가 되기도 하였었고, 또 근래에 나온 서적들인 서양사 강좌라던가 아틀라스, 중국사, 유라시아사 이런 책에서도 동서 교류의 내용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고득점을 많이 받았던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B형도 아까 1번과 2번 두 문항은 기입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조선 후기를 주제로 놓고 기입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사료이기도 했어요. 경세유표와 열하일기를 가지고 출제가 되었고, 기입형은 뭐를 쓰는 것이다라고 했죠? 주로 단어를 묻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료 속에 나타난 농업의 경영 형태라던가 사료의 빈칸에 들어갈 운송수단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서에 워낙 잘 나와 있는 사료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문 사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문. 한자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 저희가 수강생 분들 중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 100분이 넘는 분들의 것을 쭉 채점을 해봤을 때 90% 이상이 다 맞았어요. 왜 다 맞았을까? 그 90% 이상이, 95% 이상이 다 한문을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한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90% 이상이 맞았을까요? 네, 맞아요. 과거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사료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즉, 기출 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들을 잘 공부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자를 잘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관직의 명칭과 등급을 쓰라라고 하고 출전이 진서고 이거 구품중정제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만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문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진 마세요. 먼저 기출주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주제 꼭 보시고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 무엇인지 꼭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한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내가 한자가 조금 약하더라도 충분히 손쉽게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사, 동양사 합쳐서 한 문제만 한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요새는 동양사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 한국사에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80점 만점에 최소 6점에서 8점이 한문 사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5번과 6번 문제는 이제 다시 서술형 문제인데요. 5번과 6번 문제도 5번 문제는 한국사, 6번 문제는 동양사인데 이 문제를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물어보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고, 또 이게 한 나라의 역사만 자세하게 알아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즉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사에서의 가장 조금 기초적인 지식은 조금 있어야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일본사가 완전히 메인으로 4점짜리로 나온 적은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 특정 문제의 배경에는 일본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서 일본사를 너무 등한시는 하지 말자. 기본적인 흐름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관세라던가 관세 철폐라던가 조선의회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심화 서적에도 있어요. 한국 근대사라던가 아틀라스 일본사라던가 이런 서적에도 있고, 이번에 나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한국사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과서의 내용은 최대한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자. 저희도 최대한 교과서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늘 가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교과서 내용은 가끔씩은 한번 보면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상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모두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였고, 다만 이제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잘 읽었어도 한 2점, 3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좀 지문 속에 힌트가 있긴 했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을 보더라도 보통은 한 2점, 3점 정도는 많이 가져갔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점, 3점 정도 가져갔고요. 그다음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근데 6번 문제가 또 단독으로 보여주는 측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년도 시험부터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5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자꾸만 그 책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5권짜리 책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시사해 주냐면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밑줄 친 기억의 전란에 대해서 태평천국 운동까지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근현대사 같은 책에서는 사실은 소도회의 반란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단체를 언급을 하는데, 채점 과정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소도회의 반란까지만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겠구나. 기존의 개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들이더라도 중국 근현대사 책에서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볼 필요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고, 저도 그래서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매번 한 문제씩은 다른 개론서엔 없지만 중국 근현대사에만 나오는 문제를 꼭 한 문제씩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면요, 근래 중국사에서 이런 지도 문제가 점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사에서 지도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었었거든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객관식 때 한두 번 나오다가 다시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요 근래 보면은 지도라던가 지명이라던가 특정 관직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틈틈이 아틀라스 중국사라던가 혹은 지도로 보는 세계사라던가 혹은 교과서 역사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한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개정을 하면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랑 연표랑 도표만 80 몇 개를 추가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편집자분이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 관련된 문제들을 꼭 대비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채점 기준을 조금 넓게 가져갈 줄 아는데 굉장히 좁게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 점수가 낮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8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서술형 문제 4점짜리 문항이 되겠고요.
이승만 정권 시기를 가지고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과거 기출이 여기가 직접적으로 막 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워낙 기출이 예상되었던 출제가 예상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시기의 문제 48년, 49년 6월 대공세 이런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3점, 4점 이상 가져갔던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빵점 가져가신 분들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많다라고 들었고 이 문제가 보여주는 이번 시험의 특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작성 방법 맨 마지막을 볼까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 1948년에 단행한 조치를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특정 연도를 조건으로 둬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변별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9년에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긋고 48년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변별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점의 편의성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실 이렇게 연도의 힌트를 안 주고 내면요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8년이라고 못 박는 순간 답안의 범위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채점이 편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험에 이렇게 연도를 조건으로 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 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연대기라던가 특정 연도를 외우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 조건을 한 번도 이렇게 건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시험에 이런 조건을 거는 걸 봐서는 내년도 공부를 하실 때는 근현대사 부분만큼은 연도를 조금씩은 암기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 연표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한국사에서 연표를 정리한다가 이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 1년에 손가락을 뽑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를 조금 늘려보려고 해요. 왜? 이런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연표, 연대기 문제를 조금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B형 10번 문제인데요. 바로 고려사에서의 4점짜리 서술형 문제를 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제자가 두 분이 들어가는데 보통 한국사 두 분인 정도가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사에서 전근대사는 보통 고대사 전공하신 분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고려사 전공자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고려사 전공자께서 고려사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문사료 문제를 4점짜리를 내셨어요.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4점을 모두 다 받아갔습니다. 왜 4점짜리를 받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한문사료 완전히 다 해석해서 그게 아니라 가지문은 요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었는데 요새가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메인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라던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에서는 선지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했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 요새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그래서 이 지문을 정말 매년 2번, 3번씩은 꼭 풀어봤어요. 그리고 올해 이 지문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수강생분들께서 굉장히 편하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후와 해심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최후와 해심 역시도 최후와 해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출제가 되었던 주제이기도 했고 또 이 지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혼자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거의 못 썼다고 해요. 채점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좀 쉽게 접근한 이유는 임용시험의 기출문항뿐만 아니라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든지 다른 국가고시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는
임용시험의 기출도 중요하고요. 수능이라던가 한능검 이런 데서 변화되어가는 출제 경향은 무엇일까? 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사와 동양사 2021학년도 임용시험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10분 정도 쉬고 바로 이어서 김태규 선생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